치유농업시설 환경조건. 치유농업시설 환경조건. 치유환경 배경이론 및 디자인. 치유환경 관련 배경이론 및 디자인. 치유환경 관련 이론 및 철학적 기반. 환경심리학자 로저 얼리히는 창문을 통한 자연경관이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1984년 사이언스에 통해 발표하였는데, 건강관리 환경에서 자연으로의 접근이 환자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환경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연을 치유의 한 요소로 인식하는 이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TLN, 치유적 조경 네트워크, ALSA, 미국 조경가 협회, ATHA, 미국 원예치료협회, 이런 곳이 주축이 되어서 병원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자연으로의 접근을 포함하는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고, 최근에 발표된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자연으로의 접근이 Access to Nature, 자연으로의 접근이 보살핌의 환경, Environment of Care, 보살핌의 환경의 중요 물리적 환경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2014년부터. 건강관리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자연으로의 접근, Access to Nature가 보살핌의 환경, Environment of Care, 중요한 물리적 환경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바이오필리아. 바이오필리아라는 것은 오스본 윌슨이 1984년도에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사랑이라는 뜻으로 인간에게는 자연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과 친화적 성향이 인간의 DNA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본능이라는 이론이다.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본능이 있다, 인간은. 그것을 바이오필리아, 생명사랑이라는 단어로, 조합으로 이러한 본능에 따라 자연과 가까울 때 우리는 정서, 인지, 신체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주의력,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감소된다. 인지적으로는 논리적 창의력, 기억력이 정진되고 신체적으로는 생리적 건강 및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 유효성을 확인받고 있다. 바이오필리아, 생명사랑, 오스본 윌슨 1984년 녹색 갈증, 자연회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인간은 본능이 있다. 이 본능에 의해서 자연과 가까울 때 우리는 정서, 인지, 신체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망과 피신 이론. 1975년 제이 애플톤이라는 분은 환경의 경험에서 예술과 경관에 관한 사람의 미적 선호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유래한다. 따라서 들키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 없이 안전한 위치에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와 경험을 가장 선호한다는 이론이 조망과 피신 이론이다. 대상자의 후면과 측면이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며 전망이 트여 있는 조망이 갖추어진 풍부한 자연환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3년 히얼웨겐과 오리언즈라는 분은 환경거주성 신호라는 연구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자원 이용 가능성, 피신처, 위험신호, 그리고 길찾기라고 하였다. 다시 환경거주성 신호에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요인을 자원이용 가능성, 피신처, 위험신호, 길찾기라고 하였다. 즉,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물이 있는 곳과 피난처가 될 수 있는 풍경과 장소를 선호하고 피신을 위한 장소를 옮길 때 쉽게 움직이기 위해서 길찾기에 의존한다라는 것이다. 얼리히는 1999년도에 스트레스란 도전적이거나 부담이 크거나 행복을 위협하는 사건과 환경적 특징에 반응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스트레스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트레스는 자연과 접촉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연으로 뒤덮인 환경을 찾는다라는 이론을 내놓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지원적인 정원이론, 다른 말로 치유정원, 지원적인 정원이론, Theory of Supportive Gardens, Theory of Supportive Garden, 치유정원. 치유정원이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을 내놨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소를 하기 위해서 치유정원이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인 거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원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동기를 제공하며 회복에 크게 기여를 한다라는 스트레스 감소 이론을 내놓으면서 그 연구에서 첫 번째 제어 감각, sense of control, 두 번째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세 번째 신체적 움직임 및 운동, physical movement and exercise, 그리고 네 번째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 활동, positive natural distraction.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증거들이 있으며 치유정원, 스포티브 가든, 치유정원이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는 정도만큼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5번째, 안정과 안정감 또한 필수적인 중요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얼리히는 1999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제어 감각, sense of control, 두 번째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세 번째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 네 번째 긍정적인 자연의 오락 환경,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sense of control, 제어 감각, 두 번째 social support,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자연의 오락 활동.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치유 정원이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는 만큼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 즉 치유 정원, 스포티브 가든은 이러한 제어 감각, 소셜 스포트,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 자연의 오락 활동 이러한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되고 이것은 스트레스 감소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 이론이다. 얼리히는 치유 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4가지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4가지에 도움이 된다. 치유 정원이 라고 입증했다. 주의 회복 이론, 4번째 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 카프란이 1995년도에 발표한 것. 얼리가 치유 정원에 의해서 스트레스 감소에 중점을 두었는데 레이첼 카프란은 주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즉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의를 회복시켜서 더 나은 집중력으로 이끈다 라는 주의 회복에 관심을 두고 카프란의 주의 회복 이론 ART, Attention Restoration Theory가 나왔다. 유도된 주의, Directed Attention, 유도된 주의는 보통 어렵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 업무에 집중하고 이러한 유도된 주의가 회복 없이 길어지면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이어진다.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 involuntary attention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 involuntary attention의 4가지 요소는 첫 번째, 매혹, 두 번째, 벗어나기, 세 번째, 확장, 네 번째, 적합성. 첫 번째, 매혹, 두 번째,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무의식적인 주의를 이끌어낼 정도의 매력적인 환경이어야 하고, 벗어나기, 업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확장, 하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이어야 되고, 네 번째, 적합성,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과 맞는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환경이어야 한다. 비자발적 주의로부터 발생하는데 주의 회복은 유도된 주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회복은 비자발적 주의, involuntary attention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러한 주의를 회복시키는 환경은 첫 번째, 매혹,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 매혹,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이고 업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벗어나기, 그 다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환경, 하부 요소가 확장, 네 번째 개인의 선호와 맞는 가치관과 맞는 경험을 주는 적합성, 그러한 곳이어야 주의 회복이 된다. 카프란과 카프란은 건처의 자연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건처의 자연, 1989년 실내용 화초를 키우는 거,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보는 거, 정원을 가꾸는 거, 그리의 나무나 꽃을 보는 거, 어떠한 종류도 우리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건처의 자연이라는 것은 녹색의 자연 환경을 접하면 회복이 된다. 카프란의 주의 회복 이론은 비자발적 주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회복은 그 주의를 일으키는 환경은 매혹, 벗어나기, 확장, 적합성의 환경이어야 하고 카프란은 근처의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녹색의 자연 환경을 접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이론이다. 자,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치유환경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치유환경의 디자인 3요소 첫 번째, 개인의 요구를 의미하는 인간, 물리적 환경의 공간, 상호작용의 행위 3요소를 치유환경 조경 디자인 3요소라고 제시했다. 타이슨 2007년도에 디자인 3요소는 인간, 공간, 행위이다. 개인의 요구, 치유환경 요소로는 감각, 인식, 고치, 사생활, 자립식, 정진, 소유, 안전성이 여기에 포함되고 관찰, 피난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두 번째 공간인 물리적 환경은 접근성, 친근한 출입구, 단순한 동선, 효과적인 길찾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세 번째 상호작용, 행위 상호작용의 치유환경 요소로는 지원성, 공간감, 수용성, 지원성이라면 간단한 조작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수용성,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 치유환경 디자인 3요소는 개인의 요구를 의미하는 인간, 개인의 요구, 인간, 두 번째 물리적 환경인 공간, 세 번째 상호작용의 행위가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 이러한 치유환경 디자인 요구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치유 공간 조성할 때 디자인 원칙.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남녀노소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함을 목표로 하고 초창기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에서 나중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치유 환경 디자인 3요소 인간, 공간, 행위. 치유 환경을 위한 디자인 효과라는 거에서 병실에서의 환자 스트레스의 감소, 낙상 방지, 공기 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다인실보다 1인 병실이 환자 치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디자인 효과, 그래서 1인 병실이 좋고 가족 공간을 위한 충분한 공간, 이중문이 닳는 넓은 화장실, 환자 케어를 위한 헤파 필트, 손 세정제, 거동 돕는 리프트, 소음의 표준화, 자연 채광, 그리고 가상현실 이미지 적용,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예술품 전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가상현실 이미지 적용, 그러하면 약물 사용이나 환자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간호 스테이션, 효과적인 길 안내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제시했다. 자, 치유 정원 가이드라인. 치유 정원 가이드라인. 치유 정원은 직선보다는 곡선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시각장애인은 직선이어야겠지. 네, 정원은 직선보다는 곡선 사용이 권장되고 충분한 건어를 제공해야 되고 파라솔이나 차광망, 그늘막, 그리고 영구적 설치가 요구되는 아버, 정자, 퍼글러 등이 있다. 파고라.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재나 철제를 이용한 펜스를 설치하고 관목류를 이용한 생울타리 그리고 눈에 잘 띄는 명확한 표지판, 랜드마크적인 요소, 새 집이나 수목이나 정자 이런 것들 정원 내에서 표지판과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으면 좋겠고 내부 공간에서 정원으로 이동할 때 눈부심이나 기온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눈부심이나 어지럼증, 노인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가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좌석도 배열하고 적당한 굵기의 바닥 포장재를 선택해서 그리고 식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높임 하단, raised beds, 높임 하단을 고려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그거는 보편적인 거였고 시각적으로는 창문은 자연광에 대한 시각적 접근을 제공해 줘야 되고 창문과 실내 좌석의 높이가 적절히 맞아야 되고 창문의 높이는 사용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경우에도 외부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높이가 고려되어야 하고 어두워진 후에 실내에서 정원을 볼 수 있게 하는 조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다음 물리적으로는 접근. 출입문은 쉽게 열 수 있고 가벼워야 하고 부드러운 문턱과 입구가 있어야 되고 모기나 파리 등 해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동선. 주요 동선은 계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사로는 3% 이하로 조성되어야 하고 보행할 때 교행을 위해서는 최소 1200mm 그러니까 120cm 1m 20cm의 폭이 요구되고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해서 교행이 가능한 폭을 확보하고 중간에 참을 두고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이거 교행이 가능한 폭을 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휠체어는 1.2m
돼야지 휠체어하고 사람 교행이 가능하고 1.5피트 이상이어야지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고 1.8m 이상이어야 되지 휠체어끼리 교행이 가능하다. 예,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그리고 중간 참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치매 노인 배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배회는 반경 50m 안에서 길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좋다. 배회하는 어르신을 위해서는 배회는 반경 50m 안에서 길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랜드마크가 있어야지 치매 노인이 잘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거울은 있으면 안 돼. 거울을 보면 어르신이 본인인 줄 모르고 당황하시니까. 그리고 바닥 포장은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다밥 굽기, 다밥과 마찰력이 있어야 된다. 다밥과 마찰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팡이, 목발, 하이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수용 트렌치나 줄눈, 기타 바닥 포장의 틈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선은 곡선으로 조성하되 회전 반경을 고려해서 1.5 곱하기 1.5m가 되면 좋겠다. 중간에 참을 이렇게 둬야지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휠체어 보조기구 사용자를 위해서 주요 동선의 경계에는 방지턱을 5cm짜리 두고 벤치 옆에 공간을 두고 이용을 배려하고 기타 거리 표지나 안내판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좌석. 좌석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으면 좋고 편안할 수 있도록 열 전도율이 낮은 목재를 선택하는 것이 좌석이 유리하겠고 철제, 석재, 플라스틱 재질은 사용자의 불편감과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줘야 된다. 좌석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배열의 형성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좌석을 만들고 주 동선에서 떨어진 공간에 좌석을 설치해가지고 간단한 음식과 차를 마시기 위한 탁자도 포함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해서 한쪽은 개방되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에 강한 쿠션이나 방석을 제공하고 비가림이 가능한 창고나 상자에 이를 보관하는 게 좋겠다. 자, 식재. 치유 정원의 식재는 정원의 지표 면적을 고려했을 때 식물의 비율은 70% 정도 유지하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식재는 계절의 변화, 그 다음 색상과 감촉의 조합, 그리고 향기, 이런 다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숲이 있는 나무 껍질이 특징적인 수목을 심는다든지 그런 게 어떤 게 있지? 메타세콰이어, 노후되면 자연 도태되는 메타세콰이어, 수피가 자동으로 도태, 참중나무는 수피가 세로로 갈라져 있고 자작나무는 수피가 흰색으로 수피가 되어 있지. 이런 수피가 특징적인 수목을 이용한다든지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라스류, 언사초, 팜파스 그라스, 포니테일 그라스 이런 그라스류의 식물을 심는다든지 독특한 향기나 색상의 꽃 이런 것들이 같이 감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식물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터널, 지붕 형태의 그늘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고 회복력이 높은 식물을 식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에 좋겠다. 회복력이 높은 식물. 그리고 그러한 회복력이 높은 식물이 뭐가 있지? 저관리형 식물, 예를 들면 자생식물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 그 다음 곤충과 새들에게 서식처와 먹잇감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면 좋겠고, 여러 형태와 다양한 높이의 화분, 게이트형 화분, 벽면 녹화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고, 그늘진 동선 제공하고, 보행자를 위해서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계단 이용자를 배려한 핸드레일 설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통로에 높임 하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시설물은, 치유정원의 시설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정원 시설물은 방향 감각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도입을 하고, 압도적이지 않고 편안함을 주는 알맞은 크기와 형태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추상적인 작품보다는 사실적인 작품이 더 유익하다고 하고, 노인의 경우에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물건들을 나누면 도움이 되겠고, 정원 주변이나 내부에 관리용 도구나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도구함이나 창고가 설치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휴지통과 재활용 용기를 제공하고, 자연산물, 정원 내에서 배출되는 자연산물은 분리 과정을 거쳐 퇴비로 만들어져서 자연으로 순화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그리고 수전은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호스를 길게 하지 않고 관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기 사용을 위해서 방수 콘센트를 외부에 설치하고, 스피커 조명을 설치를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야간 개방이 가능한 경우 조명도 일정 간격을 설치하고, 수공간을 조성할 경우에 물의 유입과 배수에 유의하고 요충의 산란과 이끼 이런 수질 관리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려하고, 벽천이나 분수가 활용하게 되면 주변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름표를 설치해서 식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겨울 정원을 장식할 수 있는 모자이크 타일, 다양한 색상의 화분, 야간 조명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 자, 치유정원 가이드라인 요약해보면, 보편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시각적인 접근, 물리적인 접근, 동선과 자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식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설물은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치유농업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치유 농장을 만드는데, 치유 정원을 만드는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치유 농업시설, 치유 정원이 가지는 농업과 치유의 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겠지. 치유 농업시설의 주요 구성요소, 치유환경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물리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통로와 바닥 포장. 통로 조성할 때 고려사항. 첫 번째, 통로폭. 성인 교행 시 120cm, 1.2m. 기타 이동수단의 폭을 확인하고, 일부 구간의 교행 구간, 굴절 구간, 회전 공간 1.5 곱하기 1.5m를 확보해야 한다. 이동수단이라고 하면은 휠체어 같은 거 말하는데, 성인 교행 시 1.2m, 휠체어 플러스 사람 교행하면 1.2, 휠체어 회전 1.5m, 휠체어끼리 교행 1.8m. 회전 공간 1.5 곱하기 1.5 확보. 그 다음 통로폭. 두 번째, 굳기, 다밥은 적당한 단단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 견인력.
견인력은 목재가 젖어 있을 경우에 마찰력이 낮아서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물이 고이거나 조류가 생장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목재가 젖어 있을 경우 마찰력이 낮아서 미끄럼을 유발하니까 견인력이 확보돼야 되고, 네 번째 경사로. 경사로는 넓거나 길게 조성된 공간은 배수를 위한 경사각 2%를 유지해야 된다. 일반 동선의 경우 경사도는 3 내지 5% 범위가 적합하다. 경사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충분한 마찰력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마찰력.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바닥 포장재 선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 안전성. 신발이나 지팡이 바퀴가 빠지지 않게 텀을 최소화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일곱 번째, 이탈 방지턱. 휠체어 이동할 때 바퀴 이탈 방지를 위한 방지턱 5cm를 설치를 하고, 여덟 번째, 핸드레일. 일반 동선과 경사로에서 이동을 돕는 보조수단이 있어야 핸드레일을 준비해주고, 아홉 번째, 바닥 질감.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닥 질감 대비로 보행 정보 제공 요구가 되고, 제공하는 게 요구가 되고, 바닥 질감. 열 번째, 표면 색상 및 질감. 콘크리트는 여름철 눈부심을 일으키고, 아스콘 포장은 열 흡수가 높아서 온도와 냄새에 의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아스콘이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줄임말이고, 콘크리트는 여름철 눈부심, 아스콘 포장은 열 흡수가 높아서 온도와 냄새에 의해서 불쾌감을 유발하고, 목재 데크의 경우에는 진한 색상은 갑작스런 열 흡수로 목재가 터질 수도 있다. 11번째, 직선 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의 경우에는 곡선보다는 직선 통로를 제공하고, 보조수단으로 바닥 포장의 질감과 형태를 달리하거나 유도 음향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래서 통로 조성할 때 고려사항, 통로 폭 1.2, 1.5, 1.8, 굵기, 다밥. 세 번째, 견인력.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낮아서 미끄럼 발생이 안 되니까 견인력. 네 번째, 경사로. 배수를 위한 경사각 2%. 일반 동선의 경우 경사도 3 내지 5%.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찰력.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재 마찰력 유지돼야 되고, 여섯 번째, 안전성. 텀이 최소화돼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일곱 번째, 이탈 방지턱 5cm. 바퀴 이탈 방지턱. 그 다음 핸드레일. 이동을 돕도록 옆에 이렇게 핸드레일 있어야 되고, 아홉 번째, 바닥 질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바닥 질감을 달리해서 보행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열 번째, 표면 색상 및 질감. 콘크리트는 여름철 눈부시고, 아스콘 포장은 열 흡수가 높아서 불쾌하고, 목재 데크는 진한 색상은 갑작스런 열 흡수로 목재 터질 수도 있고, 11번째, 직선 통로. 시각장애인을 공간의 경우에는 곡선보단 직선 통로, 유도 음향이 제공되어야 된다. 통로 조성 잘 기억하도록. 자, 이렇게 해서 바닥 포장하는 데 있어서 정원에 동선 포장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잔디인데, 잔디는 저렴하고 손쉽게 식재가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아요. 넓은 공간에 조성될 때 시야감도 좋고 경관성도 좋고, 단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나 보조기구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된다?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려울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한테 굵기가 제공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점토 벽돌로 하면 어떻게 되나? 점토 벽돌은 다소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원의 바닥 포장재로 선호한다. 점토 벽돌. 벽돌이 다양한 색상으로도 나오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재이다. 점토 벽돌.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과도 연계가 할 수 있고, 화단과도 경계제로 사용할 경우에도 식물과도 자유로운 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점토 벽돌이 좋겠다. 통로는. 하지만 이런 설치 장소가 농지일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게 문제지.
재료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특성 외에 사용자의 신체적 제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사용자를 위한 바닥에 넓은 간격의 트렌치나 배수로를 설치하면 폭 1.2m 이상의 덮개를 덮어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멍이나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cm, 공고하는 건 1cm고 2 곱하기 2 혹은 1 곱하기 1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지 안 빠지지. 바닥면에 단차가 발생할 때는 단차에는 2cm 이하로 단차를 발생시키되 반드시 경사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일반 토양, 바닥 포장 재료는 잔디는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있고 정산으로 냉각 기능도 있는데, 우드칩은 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있지. 10cm 이상 포설할 때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휠체어 이동할 때 제약이 있고, 야자 매트는 자연 친화적이어서 좋은데 휠체어 이동할 때는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목재 데크는 모든 사용자의 보행에 적합하다. 설치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자외선과 습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콘크리트는 관련 규제 위험도가 상이에요. 그리고 고비용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고 농지에 설치하기 어렵고, 콘크리트 마찬가지. 마사토는 경관 개선의 효과가 별로 없고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해서 안 좋고 저렴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화강암은 관련 규제 위험도가 중이에요. 농지에 화강암 갖다 놓으면, 그 다음 벽돌은 관련 규제 위험도는 중인데 자연물에 하는 거에 비해서는 고비용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마찰력이 제공이 되고 패턴으로 포장도 가능하고 알맞은 다밥 굵기가 제공이 되니까 이동이 용이한 효과가 있어요. 점토 벽돌은 그런데 농지일 경우에는 위법이어서 문제라고 했지. 그 다음 경관 개성도 좋고, 판석 현무암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무암하고 잔디를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관련 규제 위험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경관 개선 효과는 있겠지. 다음 높임 화단, raised beds. 높임 화단. 높임 화단은 경계를 만들어서 지면보다 높이 토양을 채워서 꽃이나 채소를 심는 공간을 높임 화단이라고 한다. 높임 화단이란 경계를 만들어 지면보다 높이 토양을 채워서 꽃이나 채소를 심는 공간. 치유 정원의 대표적인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다. 높임 화단, 높임 화분, 높이 조절 화분 등등 다 여기에 포함된다. 높임 하단의 장점은 식물로의 접근선을 개선할 수 있는 건데, 재배 공간과 통로를 구별해주는 역할, 잡초의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와 통풍이 좋고 식재 작물에 따라 원하는 토양을 사용할 수 있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외형적으로 아름다움과 흥미로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지? 경작할 때 화학비료 사용이나 오염된 경계제, 마감제 사용, 그리고 높은 배수성과 통풍에 따른 수분관리 방법, 이러한 것들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화학비료 사용, 오염된 경계제, 마감제 사용,
그리고 높은 배수성과 통풍에 따른 수분관리 방법, 수분관리, 화학비료, 마감재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왜 무엇을 조심해야 되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말 것. 화학비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높임 화당에서 토양 미생물을 죽이고 독성을 남겨서 안 되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높임 하단은 한번 자리 잡으면 바닥에 심는 것보다 훨씬 손이 덜 가는데, 하지만 전체적인 생산량은 일주일에 2시간 전지하고 따듬는데 달려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수 대책을 세울 것. 높임 하단의 경우에 관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점적 관수나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을 해서 관수 대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배수구멍과 배수호스는 화분 바닥에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무릎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수도 꼭지 높이는 75에서 90cm 정도로 적당하게 해서, 그리고 또 손목에 힘이 약한 자를 위해서 레버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은 호스를 설치해야 된다면 물 방향 조절이 가능한 자바라식 호스를 해주고, 휠체어 접근을 위해서 접근로와 주변에 1.5 곱하기 1.5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휠체어 이용자가 거기를 편하게 이용하겠지. 그리고 시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 높이마당 시비 계획 어떻게 해야 돼? 유기질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 계획을 잘 해야 된다. 유기질로. 그리고 아무흙이나 사용하지 말 것. 높이마다는 아무흙이나 사용하지 말 것. 유기질 토양으로 하고, 미소 생태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이것이 다 깨지겠지. 그 다음 밀식하지 말 것. 높임 하단에 밀식을 하게 되면 높임 재배상의 면적과 숫자를 늘려야 한다.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면 밀식하지 말 것. 그 다음 높임 하단에 해충이라고 다 제거하지 말 것. 지렁이처럼 식물에 해를 가하지 않는 벌레들이 이로운 일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렁이가 지나다닌 통로는 공기구멍이 돼서 공기순환을 도우니까 해충이라고 다 제거하지 말 것. 높임 하단의 유의점, 화학비료 사용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생산량 때문에 전지 잘해주고, 관수 대책, 스프링쿨러, 점적 관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수전 높이 75, 90, 손목 레버식, 자바라식 호스, 그 다음 1.5 곱하기 1.5 공간 확보, 12 계획은 유기질로 비옥한 토양 만들고 아무흙이나 사용하지 말고, 밀식하지 말고, 해충이라고 다 제거하지 말고. 자, 높임 하단의 소재는 그러면 뭘로 하면 좋을까? 목재. 목재는 가공성과 경관성이 뛰어나다. 그런데 단점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천연 목재로 하게 되면 침엽수 계열 SPF 구조재의 경우 저렴하고 목질이 부드러워서 가공이 용이하지만 외부 환경에 부식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 천연 방부 성능을 갖춘 적산목 계열. 그리고 적산목 계열은 특유의 향과 아름다운 무늬가 있어서 좋은데 구조재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천연 목재는 침엽수 계열로 하면 어떻게 부식이 빨리 이루어져서 안타깝고, 적산목 계열로 하면은 천연 방부용도 되니까 좋은데 가격이 높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천연 목재 못하면 뭐 해야 돼? 방부 목재. 방부 목재로 하게 되면은 뭘 주의해야 될까? 천연 목재, 적산목 못하면 방부 목재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근데 방부 목재 할 때 주의점, 이거 2차 시험에 주의점 나왔다고? 주관식으로? 방부 목재 주의점. 구조재의 가압 형식으로 화학약품을 침투시켜서 방부 성능을 갖춘 목재를 방부 목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렴하고
외부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사용 시 자외선 및 수분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게 뭐지? 화학약품을 침투시켜서 방부 성능을 갖춘 건데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해서 수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처리를 한다. 높임 하단에 식용 목적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뿌리를 통한 중금속 흡수에 주의를 해야 된다. 방부 목재라면 중금속 주의. 또한 유해한 화학 성분이 부식에 의해 토양으로 침출되어서 지하수 오염 및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정원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 방부 목재. 그리고 취급할 때에는 인체 흡입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할 것.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을 의무화한다. 높임 하단할 때 방부 목재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화학약품 침투에서 방부 성능을 갖춘 목재여서 저렴한 데 비해서 자외선이나 수분 보호를 위해서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중금속 흡수를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급할 때 인체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자, 그 다음 집성 목재나 합판으로 하면 접착제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수분에 취약하고 벽돌로 하면 높임 하단을 벽돌로 하면 어떻게 되지? 고정식 높임 하단이 되는 거지. 돈이 많이 든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바닥면 배수배가 날 때 잘해야 되고 콘크리트로 높임 하단을 하면 국내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최근에 도로나 인공지반용 높임 하단에서 건축에서 많이 사용한다. 어디? 저기 옥상이나 이런 데서 도로나 옥송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반용 높임 하단으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석재는 어떻게? 내구성이 뛰어난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지. 석재로 하면 돌로 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정원에서 현무암 판석, 슬레이트석 이런 것들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면 경관용 화당 조성할 때 좋지. 그런데 너무 비싸지. 기술이 필요하고 타이어로 하면 높임 하단 타이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염물에 노출이 되어서 사용해가 세척에 주의가 필요하고 재활용 화단이나 경사면 안정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식용 목적의 작물 재배에는 타이어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은 금속으로 하는 거는 소재 자체의 특성상 장식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지만 소재 및 가공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외부 환경 노출할 때 부식 열전도율에 따른 사용성 제약의 단점이 있다. 그래서 높임 하단의 재료는 천연목재, 침엽수 혹은 적산목 계열이 제일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하고 방부목재 하면 화학약품, 오일스테인, 중금속 흡수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사람이 이거 만질 때 마스크 보안경 착용을 의무화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벽돌로 하면 내구성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배수배관이 어렵고 콘크리트로 요즘 인공지반용 높임 하단에 도로나 옥상에다 많이 하고 있고 석재 너무 비싼데 할 수 있다면 뭐로 하면 좋겠어? 현무암 판석이나 슬레이트석으로 하면 좋겠지. 경관용으로도 좋고 근데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비싸요. 석재는. 그 다음 금속으로 하면 고비용 장식성이 뛰어난 건 좋은데 부식이 잘 되고 금속으로 하면 열전동률이 높아서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높임하단 규격. 높임하단 규격은 좌식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는 몇 cm? 60cm.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경우에 따라서 45에서 75 규격을 사용할 수도 있다. 45cm 사용하면 성인의 경우에 모서리에 편안하게 걸터 앉을 수 있어서 좋고 구조제의 2 곱하기 4 규격 이상으로 넓은 쪽을 윗면으로 사용해야 된다. 아이들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높이로 45cm,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면 45cm가 좋겠지. 60cm 하려면 좌식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
테이블 하부로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부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팔의 원활한 관절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양의 높이를 잘 조정해 줘야 된다. 75cm 높이 하단은 선체로 활동을 할 때, 서서 활동할 때 75cm 높이 하단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뭇가지 전체를 토양으로 채우기보다는 나뭇가지 또는 인공물을 활용해서 부피를 줄이고 상층부에 적절하게 토양을 채우는 게 좋겠다. 75cm나 되니까 너무 높아서 그렇구나. 높이 하단의 폭은 얼마나 돼야 되나? 성인의 경우에 팔을 뻗어서 작업할 수 있는 길이는 60cm, 아이는 50cm. 양쪽에서 활동 가능한 경우에는 높이 하단의 폭은 100에서 120cm가 적당하다. 양쪽에서 하려면 60cm, 60cm 하니까 120이 돼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 활동하면 한쪽 팔만 닿으면 되니까 50에서 60이면 되겠지. 근데 사방에서 전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1.5 곱하기 1.5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 화단의 크기와 디자인은 설치 면적이나 대상자 특성, 경관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높이 하단 중요하니까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온실, 그린하우스. 온실, 그린하우스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통제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많은 광을 투과해서 생장을 돕기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마감되는 시설물을 온실이라고 하는데, 온실 설치할 때는 광, 수분,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돼. 뭐가 조절해야 돼? 광, 수분, 온도 세 가지 조절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일부 공간은 사무실이나 모임의 장소로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 창고가 없으면 온실에서 농기구나 소형기계 보관도 가능하다. 온실의 형태, 시중에 판매되는 정원형 플라스틱 창고, 쉐드 그런 걸 SHED, 쉐드, 정원형 플라스틱 창고를 쓰기도 한다. 빛이 온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 생장을 위해서는 온도보다 빛이 더 중요하니까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 거냐. 온실에는 광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실 설계할 땐 여름철 태양의 고도와 겨울철 태양광이 온실 보온 유지에 도움이 제공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실의 장소는 위치를 선정할 때는, 방향을 선정할 때는 위도는 유효한 광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온실은 겨울철에 우리나라 위도상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온실은 아래쪽에 있는 온실보다 겨울철 광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광을 투입하여 보강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위도는 유효한 광량과 관련이 있다. 설치 비용이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농장주의 취향,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온실을 선정해야겠지. 자, 온실을 설치할 때 예를 들면 사용 빈도가 높은 인공토양이나 정원용품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한 날씨에는 단거리 이동이 편할 수도 있고 폭풍이나 강풍일 때는 피신도 할 수 있고 그런 토양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데 강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온실 지붕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교목성 나무, 정말하자면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는데 키 큰 나무 교목성의 수목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장소는 온실은 교목성 나무하고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농장에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과 온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아이들 놀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게. 그리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관목류로 생울타리나 목재 펜스를 설치하면 좋다. 관목류로. 관목류는 주로 키가 작은 나무인데 생울타리나 목재 펜스를 설치해가지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형별로 온실은 그린하우스는 양지붕형, 더치라이트형, 폴리카보네이트형, 비닐 온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눌 수 있다. 양지붕형은 지붕에 환기층이 있는 거야. 지붕에 환기층이 있고 박공 지붕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헤드룸을 제공한다. 45도 지붕각의 온실. 측면은 1.5m이고 중앙고는 2m 에서 2.4m를 권장한다. 더치라이트형은 경사진 측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양지붕형은 위에 지붕 환기창이 있는 게 양지붕형인데 더치라이트형은 측면에 양쪽 측면에 경사를 주는 거야. 그래서 경사진 측면은 결로 현상을 유발한다. 측면 내풍성을 강화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견디게 하기 위해서 경사진 측면을 주는 것이 더치라이트형이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재료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광 투과율이 유리에 비해서 낮아요. 복청 패널을 사용하면 단열 효과도 있고 패널 투명도에 따라서 사적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폴리카보네이트는. 유리에 비해서 파손의 위험은 낮겠지. 근데 광 투과율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비닐형, 온실 비닐로도 많이 하니까 비닐형은 영어권에서는 폴리터널이라고도 하고 혹은 비닐형을 후프터널, 후프하우스라고도 한다. 비닐하우스를 뭐라고? 폴리터널, 후프하우스라고 하는데 외벽은 폴리에틸렌, 즉 비닐로 한다. 외벽은 폴리에틸렌으로 마감을 한다. 우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업용 온실 재배는 대부분 다 비닐로 하고 있고 비닐로 하는 거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교체 주기가 짧아서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5년 이상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한 비닐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활동 장비와 도구. 자, 정원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치유농업 시설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통로와 바닥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높임 하단은 특징, 소재,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 온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광, 수분,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실을 양지붕형, 더치라이트형, 카보네이트형, 비닐형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또 해야 되는 게 뭐야? 정원활동 장비와 도구를 놓는 곳. 이러한 도구들의 특징은 기능성과 더불어 간편한 수납, 이동 편의성을 중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인,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노인, 여성, 아이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게 좋겠다. 뭐를? 정원 활동을 위한 장비와 도구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자는 거지. 난로 공작소라는 곳에서 입식 농업을 위한 선호미, 북호미, 풀썰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내놓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유니버설 디자인 누구나 다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자, 정원활동의 관수시설. 일정한 거리나 면적마다 관리용 수전이 설치되어야 되고 높임 하단에 점적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적기 관수가 될 수 있도록 호스와 노즐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편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대라는 것은 연결하는 부위 혹은 수전의 머리, 헤드나 건이라고 표현하는 수전 머리, 총 말하는 거지. 수전의 머리 부분 재질은 플라스틱보다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는 게 좋다. 왜? 가볍고 충격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한다. 수전의 머리 뭘로 한다고? 알루미늄으로 하면 좋겠다. 그 다음은 전지하고 전능하는 도구는 손잡이가 벌어지는 각도나 절단 범위가 조정되는 제품, 양손 사용이 가능한 제품,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면 좋겠고, 파종이나 수확하는 도구는 모종삽이나 호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호미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라운드형 손잡이도 있고, 또 알루미늄 제품이나 손목을 곧게 편 상태로 손 작업이 가능한 수직각 손잡이 형태의 호미도 있나 보네. 이러한 신체적 취약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맞는 디자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정원 식물의 선택과 활용. 정원 식물의 선택을 뭘로 할 거냐? 지표면의 70%를 식물로 채우라고 했잖아. 사계절 흙미를 제공하는 식물을 활용하자. 예를 들어서 남청과 같은 식물은 봄에 초록의 새순을 올리고 여름에는 하얀 꽃을 피워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는 빨간 열매와 단풍으로 사계절 흙미를 제공하는 대표 식물이다. 지금 사계절 흙미를 끌기 위한 식물. 두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깔과 향기, 질감 형태의 가진 식물. 그게 어떤 거지? 예를 들면 색으로 디자인하기, 단색의 단순함이나 아니면은 색의 막 혼합을 시켜가지고 풍성한 연출을 하든지, 아니면 형태로 디자인하기, 나무 형태를 활용해서 수직과 수평을 혹은 두꺼운 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감, 형태 이런 걸 이용하면 좋고, 또 시각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는 밝고 진한 색의 대비를 채도가 낮은 파스텔 톤의 색보다 잘 식별할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은 뭐 해야 돼? 밝고 진한 색으로 갖춰주고, 노화가 많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노화에 따라 감각 퇴화 중에서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감각은 후각이어서 후각을 고려해주는 방법, 그 다음 화려한 색상의 상록 관목류, 독특한 촉감을 제공하는 램스 이어. 램스 이어는 스타키스, 램스 이어 허브류의 일종인데, 그런 독특한 촉감을 제공하는 거, 용도가 다양한 허브류, 이런 것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식물들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태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새와 나무들이 좋아하는 식물. 그 다음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전통 자원. 예를 들면 지역의 위도상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매력적인 정원식물이 있으면 그런 것들 심어주면 지역을 현지의 토양 상태와 기후에 적합한 것을 하면은 좋겠고, 지역 전통 자원이니까. 다섯 번째, 식재는 뭐 한다? 먹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식물.
식용이 가능한 꽃이나 열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고, 6번째, 병에 대한 저항성과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식물, 계절의 변화에 덜 민감한 거, 병충해에 저항성이 뛰어난 거. 7번째, 독성식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피한다. 사람마다 특정 식물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독성식물에 대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길 것. 자, 식용꽃 식물에는 뭐가 있지?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베고니아, 프리뮬라, 한련화, 다이언더스, 데이지, 국화, 장미, 페투니아, 애기 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식용꽃 식물. 그러면 좀 전에 촉감이 좋은 거, 촉감이 독특한 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감을 자극하는 거, 촉감 자극시킬 수 있는 거, 육모 질감의 잎, 램스 이어, 보들보들 양의기처럼 보들합다는 램스 이어, 백묘구 기누라. 번들거리는 잎은 잎 표면에 왁스 물질이 많은 거,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육질이 두꺼운 잎, 돌나물과 식물들, 돌나물, 세덤, 에케베리아, 다육이. 괴물 모양, 마구 엉켜져 있는 식물, 딜란드시아. 공 모양의 꽃이 피는 게 뭐지? 수국, 알리움속. 알리움속이라 하면 파, 마늘. 그 다음 달리아. 이런 것은 꽃이 전부 다 뭐예요? 공 모양으로 피지. 수국, 파, 마늘, 알리움속, 달리아. 독특한 형태의 꽃, 천남성과꽃,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몬스테라, 토란. 그리고 독특한 형태의 꽃, 포인세티아.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 라는큘러스, 밀집꽃. 구멍난 잎, 몬스테라. 자,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코스모스, 풍선덩굴, 꽈리, 초롱꽃, 민들레, 붕꽃, 클로버, 토끼풀, 봉선화. 독성식물은 뭐가 있나요? 실내에서 독성식물, 디펜바키아 잎을 먹으면 잎과 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에 염증을 유발해요. 디펜바키아.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이런 것들은 실내 식물인데 독성이 있어요.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실외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은 뭐가 있나? 미나리 아제비, 복수초, 수선화, 콜치큼, 디기탈리스, 델피늄, 아주까리. 그래서 아주까리 팍 삶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독성 때문에. 엄방울꽃, 주목 이런 것이 있어요. 치유농업 공간 조성 사례를 봅시다. 치유농업 공간 조성 사례, 농장형, 노지형, 온실형,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농장 혹은 노지형, 온실형, 그 다음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농장형은 노지형인 거지. 농장형은 치유농업시설의 일반적인 형태로 농장 내에 치유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계획하는 경우다. 농장 내에 기존 경작지 혹은 나대지에 계획된 동선을 설치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법이나 기타 법률의 저촉됨이 없이 계획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온실형. 온실형은 온실을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인데 사계절 식물의 유지 관리에 유리한 온실 형태의 치유 정원, 카페, 체험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온실형 치유 농업으로 공간으로 요즘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냉난방기와 차광망, 커튼, 환기팬 등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추위나 하절기 더위로부터 잘 지낼 수 있어서 최근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고, 피복, 마감 소재는 비닐 온실, 폴리카보네이트 온실, 유리 온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골조는 농업용 파이프나 각관, H빔 이런 철강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관성이 뛰어난 소재인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골조를 농업용 파이프, 각관, H빔, 철강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목재도 많이 쓰고 있고, 피복은 비닐 온실,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이런 거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치유정은 카페 체험장 온실형으로 많이 하는데 냉난방, 차광망, 커튼, 환기팬 이런 것들 다 설치해서 많이 쓰고 있다. 세 번째, 인공지반형 치유 농업 공간. 인공지반형은 병원의 원예치료 정원 조성하고 이러는 거 옥상에다가 팔레트를 활용한 높임 화단 혹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임 화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 인공지반이라는 것은 포장된 지반이고 그 포장된 지반의 녹화를 이루는 거니까 인공지반형 치유공간, 인공지반 녹화란 포장된 지반의 녹화를 만드는 거지. 건물의 옥상, 지상 불투수성 포장, 지하 주차장 상부, 베란다, 발코니 이런 곳에 인공지반형 치유 농업 공간을 한다. 자연적인 지반이 형성되지 않은 공간에 방수와 방근, 배수와 투수청을 설치하고 토양을 포설하고 교관, 목류, 지피류, 잔디 등 식생이 가능한 지반을 조성하는 것. 인공 지반 녹화를 통해서 공간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절감, 대기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인공지반형 치유농업시설은 건강관리시설이나 요양원, 복지관, 건물 옥상 이런 데서 많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서 방근이라는 것은 씨앗이 뿌리 내려서 균열을 만들어서 누수 발생을 시키는 거 방근 예방해야지. 누수 발생하지. 씨앗이 자리를 잡으면 막 커지면 누수가 생기니까. 투수청이라는 건 지하수가 침투하기 쉬운 지청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공 지반에다가 방수, 방근, 씨앗이 뿌리 못 내리도록 배수, 투수청 설치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포설, 토양을 넣어주는 거. 이러한 조성 과정에 몇 가지 주의사항, 방수, 방근, 허용 하중, 펜스, 안전기준 이런 것들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된다. 전면적인 토양 포설을 통한 중량형 녹화보다 부분적으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높임 화단을 설치하고 간이 휴게시설이나 수전, 도구함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경량형 녹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 건강관리시설 실습입니다. 실습. 건강관리시설 치유농업 환경을 조성해 봅시다. 이 목표는 대상자 행동 및 심리 분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례를 통해서 치유 공간 조성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상자 요구에 따른 치유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목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들이 관심 있는 치유 농업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고 정거에 기반한 디자인을 하고, 세 번째,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공간 조성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네 번째, 치유 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료 조사와 분석. 첫 번째 단계,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은 인터뷰나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 온라인 검색 혹은 구성원 간의 서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 그 이해도에 따라서 대상자의 주요 정상, 행동 양식, 예를 들면 행동 양식 이런 것을 살펴서 대상자의 상태, 심리적 상태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행동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행동, 인지, 감정, 사회성 이런 변화가 어떠한지 정리를 한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고 정거에 기반한 디자인을 한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자인을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대상자와 주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지도, 쉐도잉, 인터뷰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가상인물 페르소나를 작성해 본다. 페르소나를 작성해서 그 대상자는 상황이 어떠냐, 나이, 이름, 나이, 건강상태, 가족, 그 다음 행동은 어떠하냐, 그분의 대상자의 행동, 휠체어 없이 이동이 가능하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냐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상황과 행동과 목표를, 페르소나를 한 3살 작성해보고, 그 페르소나 대상자에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은 지금 어떠한가, 그리고 그 대상자의 원예 치료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페르소나 한 명에 대해서 대상자 가족은 어떠한 상황인가, 원예 치료사는 어떠한 상황인가를 열심히 이해를 해서 그 이해관계자의 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의 특징이 뭔가, 그랬더니 방문자는 어떠하고 치유농업사는 어떠한 상황이고 정원관리자는 그리고 대상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를 그림을 그려보는 거다. 그것이 EBD, Evidence Based Design을 준비하는 거지. 그 다음 3단계로 가면, 그래서 그 어르신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공간 조성의 기본 자료를 수집한다. 그 어르신들이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치유 공간을 조성하려는 외부 환경을 확인해 본다. 그거는 뭘 확인한다? 치유성, 안전성, 사회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선호하는 환경 요소를 찾아서 계획을 하는 거지. 그 다음 4단계, 치유 공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거는 그렇게 그 공간 조성의 기본 자료를 수집했는 거에 대해서 치유성, 안전성, 사회성, 접근성 혹은 선호하는 환경 이런 것들 다 찾아낸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해야지. 어떻게? 파워포인트,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치유 정원 지표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야. 첫 번째, 원형, 루프형 산책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자. 바닥 포장은 평평해야 되고, 포치 바닥은 평평해야 되고, 정원으로 진입하는 거 휠체어 사용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휠체어는
휠체어 사용자가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림을 또 마련하고, 레이즈드 베드, 높임 하단은 휠체어 사용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하는 방법, 그림을 찾고, 이런 식으로 허버 가꾸기, 식물원 어떻게 허버 정원에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맨스 쉐드, 남자들의 흙간, 즉 말하자면 취미를 계속 추구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 넣어주는 맨스 쉐드는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야외 조리대, 야외 식사를 권장하기 위한 공간, 뭐 공간이 될 정원 파고라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다음 채소 하단은 어떤 식으로 먹는 즐거움까지 거기서 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허브를 직접 재배하는 휠체어 가능한 채소 하단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그 다음 정자, 퍼글러는 그늘이 어떤 식으로 만들고 공간 지각 능력 높이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갖고 올 것인지. 그 다음 낮은 생 울타리, 관목류로 한다 그랬잖아. 입구와 경계 울타리는 식물로 위장하여 갇혀있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낮은 생 울타리를 해주고, 그 다음 벤치, 그림 다 갖고 오고, 벤치는 통로 중간중간에 설치하는데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보호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크기, 이런 것들 준비해주고, 그 다음 예를 들면 동물들이 자라는 닭장, 뭐 염소, 뭐 이런 거 무력감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떻게 치유 정원에 들어갈 시설물 혹은 뭐 공간에 대해서 세부 내용별로 전부 다 도면을 찾아오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적고 사진을 찾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공간을 선정하고 기본 설계를 만들어야지. 기본 설계라 하면 이것은 선정된 공간이 농경지인지 건물 옥상인지 실내인지 그 특성에 맞게 치유 요소를 도입하고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서 색연필이나 마카펜을 이용해서 채색을 하면서 기본 계획을 세워본다. 그리고는 발표를 한다. 동선 표시, 의사 전달, 치유 정원 기본 계획도,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본 계획도 프리핸드, 전체 도면을 그린 거지. 각각의 도면이 아니라, 전체 그림이 아니라 전체 도면, 기본 계획도 평면도를 그려본다. 평면도에다가 색깔까지 입히고 막 색칠까지 하고, 그러면 프리핸드, 기본 계획도가 되는 거죠. 조원들끼리 우리 실습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정자의 뒤편에는 소나무 5그루 정도를 크기를 높낮이를 조정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나무 아니면 느티나무도 좋고, 그리고 정자 앞에는 라벤더나 페퍼민트, 로즈마리 이런 걸 해놓으면 향기가 살살 나서 좋을 거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회상을 위한 나무는 봉숭아는 화분에 심는 게 좋겠다고 권장을 했고, 코스모스 또 2번 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심으면 또 다시 심을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좋다고 하고, 채송화도 좋고, 해바라기나 목화도 좋다. 목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자라서 좋다고 추천을 하고, 또 그 정원에는 보리를 심으면 거기 계속 푸르러서 좋다고 하는데, 보리하고 같이 심는 꽃 양귀비를 같이 넣어 놓으면 푸르른 거 속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하고요. 그 다음 울타리 경계에서는 회양목이 좋다고 하고, 거기 큰 나무 아래에는 맹문동을 심고, 혹은 울타리 경계로는 개나리도 괜찮고 지똥나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회상하기 위한 토끼풀은 번식력이 너무 높아서, 또 민들레도 번식력이 너무 높아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식물들 다 잡아먹어요. 토끼풀하고 민들레가. 근데 민들레 중에 하얀 꽃 민들레는 번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농촌 치유 관광 공간. 농촌 치유 관광. 이거는 마을을 만드는 방법인데, 마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지 체험로, 정비, 치유 텃밭, 산책로 등등등 힐링 치유 공간을 계획하고 공간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배치할 때는 참여자의 이동과 동선을 잘 고려하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작업 동선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조언을 만들어야지. 마을 자원이 있네. 교류 치유 시설이냐, 휴식 치유 시설이냐, 운동 치유 시설이냐. 교류, 휴식, 운동 치유 시설. 예를 들면 조언을 나누는 거지. 예를 들면 교류 치유 시설이면 카페, 공예 체험관, 갤러리, 동물 교감, 마을 공동 치유 텃밭, 곤충 매개, 과수원 체험로, 자극 공간 이런 거를 넣고, 휴식 치유 시설이면 그늘 쉼터, 수 세라피, 숲속 쉼터, 피톤치드, 단풍 쉼터, 연꽃 쉼터 이런 거, 말꽃길 휴식 치유 있고, 운동 치유 시설은 지압 자갈 힐링 워킹길, 어린이용 힐링 에코 놀이터, 자전거 쉼터 이런 것. 그 외에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마을 숙박시설, 실내 체험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치유마을. 마을에 이렇게 조언을 만들어서 교류 치유시설이냐, 휴식 치유시설이냐, 운동 치유시설이냐, 공동 치유시설이냐 이런 것을 나누게 됩니다. 나눠서 관리하면 됩니다. 교류 치유형 공간 조성. 예를 들면 전라북도 고창 용계마을에 운곡습지 주변의 마을인데 누에, 복분자, 뽕나무밭, 생태 밥상, 할매 그림 동호회, 누에 박사 등의 치유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미술 치유, 치유 음식, 전시 이런 것들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 휴식 치유형 공간 조성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고창의 호암마을. 호암마을에는 한센인과 관련된 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의 역사 이야기, 연꽃밭, 마을숲 산책로, 고난의 길과 파스칼 다리, 고인돌 이런 치유 자원이 있고, 치유 연계시설은 마을 숲이 있어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마을 카페,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명상센터,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캠핑장, 마을 정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늘 쉼터, 수치유 시설, 숲속 쉼터, 치유 정원, 연꽃 쉼터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치유형 공간 조성. 사례는 전라북도 고창의 운곡습지. 여기에는 운곡 람사르 습지 이야기, 운곡 서원 이야기, 마을 특산물, 주민이 만든 치유 도시락, 이런 것들 있고, 메타세콰이어 숲, 벚나무 숲, 휴식 공간, 생태 놀이터, 지역 문화 느끼는 운곡서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동 치유용 공간인데 산책로가 있고 잔디광장, 생태 놀이터를 활용해서 트레킹과 자전거 운동 치유, 체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책로에 운동 중간에 쉴 수 있도록 50m 간격으로 목재형 벤치를 조성했다. 50m 간격으로 벤치를 만들고 파고라 그늘을 만들고 잔디광장에 그늘막과 엄수대를 설치를 해서 예를 들면 지압 자갈 힐링 워킹길 또 쭉 따라가면 또 그 다음에는 피톤치드원 그 다음에는 자전거 운동 치유길 생태 보건길 어린이용 힐링 에코 놀이터 혹은 다목적 잔디 광장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